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이번 편부터는요, 이게 이제 30분, 4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영상 파일도 너무 크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한 20분씩 20분씩 쪼개가지고 두 편을 한 번에 올리는 방식으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아마 유튜브로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음성 컨텐츠 위주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뭐 또 그냥 영상이 밋밋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아이템들, 이거 다 이제 소지 허가 받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 숫자 보이시죠? 예. 합법적인 아이템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뭐 눈요기 삼아 보여드리면서 뉴스도 소개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장판 퀴즈에 나왔던 푸기오, 예, 로마 단검이고요. 이게 넓이가 거의 모종삽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찔리면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시저가 이걸로 28번 찔렸다고 하거든요. 단검으로 찔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단검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방송 만드는 방식이 뭐였냐, 40분을 녹음을 하고 그 40분을 무편집으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방송은 생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녹음하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거의 한 20분 뒤에 또 한 40분 뒤에 이 내용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방송이나 이거나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사실 라이브로 하고 싶은데 지금 라이브를 하려면 뭐 적정한 청취자 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추미애 씨 관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얘기에 대한 이제 반증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추미애 씨가 이제 총리 후보가 된다 그러면 최초 여성 총리 후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숙 총리를 제가 깜빡했고요. 예. 한명숙 총리가 이제 최초 여성 총리인 건 맞습니다. 맞고, 한명숙 총리를 제가 이제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범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셨고 2년을 아마 복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재심 청구를 안 하시는 걸 보면 본인도 본인의 뇌물 수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동생 되시는 분이 거기 받은 2억인가 중에 1억으로 아파트 뭐 전세 대금인가 뭐 이걸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박이고요. 본인이 진짜 억울하셨다면 대법원에 재심 청구하셨겠죠, 현 정부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정서상 범죄자는 인정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분이 총리였다는 거를 까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총리였던 건 맞으니까. 최초 여성 총리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요건 정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최초 여성 총리고 추미애 씨도 이제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증 보도가 나왔는데 2019년 11월 13일 오후 4시 반에 나온 이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씨가 뭐 이런 얘기가 돈다 저런 얘기 돈다라는 건 뉴스원인가 뭐 아주 조그만 신문사에서 나왔는데, 이 반증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 씨의 측근 또는 이제 추미애 씨 쪽에 누군가가 중앙일보 쪽에 소스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약간 미묘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설 측근 무슨 변 당하려고 본인이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요.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당대표가 자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민주당이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전해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됐지만 지명이 미뤄지면서 추 의원이 주목받는 모양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인사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뭐 당평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친문의 친문 색채가 옅은 인사를 쓰겠다는 거 하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녀 동수 내각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여기에도 알맞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도 있고 뭐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오선의 당대표 출신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뉴스원인가의 보도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오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이게 아마 추미애 씨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오후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이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13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하진 않았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 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하진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추미애 씨에 대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도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험악한 시국에 무슨 변을 당하려고 장관을 하겠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문회 통과가 부담스러워서 장관직을 맡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또 현 정부 출범 때라면 몰라도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격이 안 맞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장관으로 가려고 하겠냐. 총선 나가서 정치적 역할을 맡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 의원이 만약에 장관이 될 경우에 이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을 야당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 광진을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한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표밭 다지기에 여념이 없고요. 추미애 의원도 요즘 아침부터 이 지역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 의원과 가까운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기사 마지막에 추미애 의원의 가장 측근이 이제 이 중앙일보 기자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원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운을 띄웠고 근데 정작 추미애 쪽에서는 뭘 원하고 있냐 이 속내를 보여주는 이게 이제 기사 말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 의원과 가까운 관계자는 5번이나 당선된 지역을 떠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국무총리라면 모를까. 장관 하겠다고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님 혹시 법무부 장관 하시겠어요? 라는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정작 추미애 의원은 나 국무총리 시켜달라.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다른 센 언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 이분 좀 비판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너무 경직됐다면서 중소기업계의 보완 요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부터 300인 사이에 작은 중소기업에 적용이 되는데 현재 중소기업계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고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R&D 분야, 특히 연구개발 등의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못했다고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무 형태 변화와 추가 인력 확보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2교대인데 만약에 주 52시간제에 맞추려면 3교대로 해야 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이 주문이 더 들어와서 이익이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상황이 어정쩡해지고 이 매출에 비해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장관은 완전히 52시간제에 대한 의욕이 없고요. 그냥 이제 기업 편 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아마 국무총리 하고 싶으실 텐데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뭐 한 2년 뒤에 서울시장 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말입니다. 뭐 가장 원하시는 건 대통령이겠지만 뭐 그건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뉴스는 그 일요신문 뉴스인데요. 11월 8일 날 나온 일요신문 뉴스입니다. 그 복심 3인방도 아웃 반환점 돈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교체 검토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권 내부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연말 개각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몇몇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게 아마 조국 사태 때문에라도 진작에 교체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교체를 해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한 달 기다렸다가 지금쯤은 이제 교체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면 전환용으로 청와대 참모진 좀 바꿔라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평소에 국면 전환용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조기 사퇴 역시 당에서 강한 반발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라고 기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요신문의 해석에 따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국 전 장관의 조기 사퇴 역시 당에서 강한 반발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조국 씨의 갑작스런 자진 사퇴가 아니라 조국 씨도 예상 못했던 10월 3일에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쟤 좀 내보내라라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부산이 거의 작살이 났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마 조국 씨가 구속이 되거나 또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런 내막들이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 강기정 정무수석의 난행이 이런 기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월 1일 청와대 국정감사 도중에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언쟁을 벌였죠.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라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른 것 자체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친문재인계 의원은 그런 장면은 처음 봤다. 질의를 받은 당사자도 아닌데 갑자기 소리치는 것은 100번 잘못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정무수석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야당의 쓴소리를 듣고 달래주는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무수석만큼은 참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야당이랑 싸우고 이건 사실 정무 감각이 제로인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인데 이걸 정무수석이 저질러버린 거죠. 이 강기정 수석의 돌발 행동으로 이 제1야당인 이제 자한당과의 관계는 얼어붙었고요. 그 패스트 트랙 안건이랑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대형 악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또는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자한당에서는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조건으로 강기정 내보내라. 이거부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또 부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권에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태도 논란과 준비 부족 등으로 질타를 받은 이호승 경제수석 역시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 이호승 경제수석은 아마 얼마 전에 트위터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인 수치도 외우지 못하고 자기 선배 차관격인 이제 국회의원한테
굉장한 질책을 받는, 그러니까 뭐 올해 성장률 2%, 3%, 실질 성장률 이런 것도 못 내워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호승 경제수석은 또 10월 13일에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해서 미래는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욕먹을 짓이죠. 이 밖에 이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혼선을 빚은 외교 안보 라인 역시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북한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이제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 또는 걔들이 그 2명은 진범이 아니었는데 그 2명이 이렇게 뭐 전향서를 걸고 이제 탈북해서 여기 정착하겠다는 전향서, 그러니까 탈북 확인서를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돌려보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 같으면 북한에서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 문제고, 돌려보낸 절차에서 만약에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다 따져보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게 어떤 범인이든 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지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 사람이 이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실장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 정권 실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윤 실장은 자타 공인하는 문재인의 남자고요.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캠프였던 이른바 광흥창 팀의 주축 멤버고,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 2위는 윤건영, 3위는 김경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을 정도로 이제 암암리에 제가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윤 실장 역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청와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윤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윤 실장이 순장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순장조는 뭐냐면 대통령이 퇴임 시까지 대통령을 이제 비서실에서 모시는 어떤 간부를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윤 실장 역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윤 실장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있고요. 윤 실장을 대체할 력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긴 하지만 친문 인사들은 문 대통령 스타일상 윤건영 실장이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던 뜻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이제 정부 출범 후 과도한 업무가 이어지면서 윤건영 실장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출마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친문 진영은 조국을 내세워 부산 경남을 공략하려던 전략을 세웠었는데 조국 카드가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심 윤 실장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윤 실장은 부산 출신이고 일각에서는 윤 실장 자택 주소지가 있는 부천 출마설도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마할 수도 있고 부천에서 출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넘버2라고 하는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를 원한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측근 참모가 대통령을 버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실망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윤건영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이제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만큼 상당히 참을성 있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건 모든 부처의 정보가 바로 모여서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그 중간 라인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핵심 기획 전략통이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한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조국 사태였죠. 그리고 항일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일전도 반대했던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확대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조국 씨에 대해서도
이제 임명하는 거를 조금 그냥 지명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황이 꼬이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니까 본인도 지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그만두고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만두는 사람이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치도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일단 비서실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효과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비토 분위기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 친문 진영이 그 진원지로 꼽힌다는데요. 조국 전국 당시에 조국시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9월, 10월 이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친문 의원은 노 실장이 문 대통령의 눈밖에 난 것으로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사이가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는 거죠. 뭐 예측은 됩니다. 뭐냐면 이제 조국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비서실장이 모른 척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럴 거면 여기 왜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21분이 됐는데 일단 2부로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3부로 늘려가지고 3부로 늘려보겠습니다. 이거 아직 원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바로 2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